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주는 서류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채용이나 학업 평가 같은 데서 뭘 생각해야 할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남메일에 실렸던 박경진 변호사님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 박경진 변호사님이 누구시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외국 변호사시고요. 법무법인 라온이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그리고 NGO 단체인 지구촌 나눔운동 같은 곳에서 자문위원이나 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서 AI 시대의 서류평가 문제, 그리고 미래의 인재상은 어떨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AI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글쓰기에도 AI 도움 받는 게 흔해졌어요. 특히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학교 리포트 같은 거요. 근데 박경진 변호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딱 제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AI 써서 합격률 높이려고 하고 반대로 평가하는 쪽은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걸러낼까? 이게 이제 과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쵸. 뭐랄까, 창과 방패의 대결 같은 느낌이랄까요? 기술을 쓰려는 쪽이랑 그걸 가려내려는 쪽. 여기서 박 변호사님이 본인 심사위원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AI가 썼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이시는 부분이 재밌어요. 그 근거로 글에는 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거든요. 혼이요? 되게 함축적인 표현인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AI 글이랑 사람 글은 딱 보면 느낌이 다르다, 이런 걸까요? 네, 그런 셈이죠. 그냥 글이 번지르르 하고 논리적인 걸 넘어서요. 글 쓴 사람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경험, 진심 같은 거 있잖아요. 때로는 좀 불안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고유한 색깔. 그런 게 이제 사람 글에는 있다는 거죠. 박 변호사님은 그걸 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요. 여러 심사를 해보시니까 그런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따라 해도 아직은 인간 고유의 깊이나 독창성, 진정성까지는 좀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 왜 잘 만든 조화랑 진짜 살아있는 꽃이랑 다른 것처럼요. 겉은 비슷해도 그 생명력이나 향기 같은 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또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언젠가는 AI가 그런 비슷한 것까지 흉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평가의 원점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허세 서류라는 개념이 나와요. 박 변호사님이 지적하시는 이 허세 서류라는 게요. 그냥 잘 쓴 서류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그럴싸해서 의심을 사는 서류. 그런 거죠. 허세 서류요? 그럴듯하게 꾸몄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서류다. 네, 맞습니다. AI 도움받아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쓴 자기소개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게 딱 보면 그럴듯한데 정작 이 지원자가 진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업의 본질을 진짜 아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는 좀 물음표를 딱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매끄럽고 정형화돼 있어서 지원자 본인의 목소리나 고민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AI 잘 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진짜 실력을 가려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네요. 평가 기준이 얼마나 잘 포장했나가 아니라 얼마나 진짜 알맹이가 있나 이걸로 옮겨가고 있다. AI가 쉽게 만드는 허세나 포장보다는 따라하기 힘든 지원자만의 경험이나 생각, 즉 혼이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기업이나 평가하는 쪽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실력,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AI 시대 인재 평가의 핵심 과제가 될 거고요. 근데요, AI로 쓴 글을 가려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AI를 안 썼는데 썼다고 오해받는 경우요. 박 변호사님 그래도 이 얘기가 나오던데요. AI 탐지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정말 열심히 내가 직접 쓴 과제나 서류가 AI 탐지기에 딱 걸려서 너 이거 AI 썼지?
이렇게 낙인 찍히거나 불이익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는 이런 일 피하려고 학생들이 과제 쓰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상으로 찍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참, 기술 발전의 아이러니죠. 과제하는 걸 다 녹화한다고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AI 안 썼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그 불완전함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요. AI 탐지 기술, 아직 오류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 오류 때문에 개인의 기회나 미래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교육이나 채용처럼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고 오류가 났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꼭 필요하고요. 기술이 편리함을 주지만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이나 부작용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억울한 오해를 안 받으려면 아니면 혹시 오해를 받았을 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변호사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나요? 박 변호사님은 평소의 행실과 결과물 이걸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꾸준함 그리고 신뢰도죠. 평소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 사람이라면 설령 AI 사용 의심을 받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기록이나 평판이 있으니까 신뢰를 회복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뛰어난 결과물보다는 그 사람이 쭉 쌓아온 과정, 그 실력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평소에 좀 노력이 부족했거나 결과가 썩 좋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거 혹시 AI 도움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기 더 쉬워진다는 논리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평가 방식이 단순히 제출된 서류 한 장, 결과물 하나만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은 이거죠. 미래의 평가는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개인의 꾸준한 노력과 신뢰도, 다시 말해 평판과 과거 행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좀 더 긴 호흡으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게 된다는 거군요. 당장의 결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이 평판이라는 개념이 더 확장될 수도 있어요. 박 변호사님은 미래에는 AI가 개인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분석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거든요. 온라인 활동 기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소셜미디어에 남긴 댓글이라든지 공유한 게시물, 올린 영상이나 자료 같은 거요. 디지털 공간에 남는 모든 흔적들 말이죠. AI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 관심사 이런 걸 파악하고 이걸 채용이나 평가의 참고 자료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 온라인에서 막 비난이나 혐오 발언 같은 거 자주 한 기록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죠.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온라인에서 그냥 무심코 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평가받는 사회라니. 물론 박 변호사님도 이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지적은 하세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는 거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소위 디지털 평판 사회가 오는 걸 예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의 모든 활동이 개인의 사회적 신용도나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자기 검열이나 감시 사회로 갈 우려도 있죠. 과거의 실수나 특정 시점에 좀 편향된 정보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온라인 페르소나 관리가 엄청 중요해지는 건데 이게 과연 바람직할지는 좀 고민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겠네요. 기술 발전은 우리의 온라인 발자취를 중요한 평가 자원으로 만들 수 있고 이는 디지털 평판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와 함께 프라이버시, 감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고문 마지막 부분에서 박 변호사님은 이 모든 논의를 꿰뚫는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가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혹시 우리 스스로 AI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AI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건 아닌가 하는 성찰이죠.
인간이 자발적으로 AI의 지배를 받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AI의 지배를 받기 위해 애쓴다. 어떤 의미일까요? AI가 제시하는 정답, AI가 선호하는 기준에 나를 막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AI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컨텐츠만 보고 AI가 제시하는 글쓰기 방식에 맞추고 AI 평가 시스템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내 행동 패턴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기술을 만들고 통제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기술이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다수로 세상이 나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져요. 기술 격차가 단순히 정보 접근성 차이를 넘어서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주체성 자체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당히 좀 심오한 질문입니다. 기술을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이 갈린 길에 서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직접 물으시는군요. 당신은 AI의 지배를 당할 사람인지 아니면 AI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술 자체는 뭐 좋고 나쁨이 없지만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선택과 방향 설정에 따라서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해서 내 역량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AI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박경진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서 AI 서류 문제에서 시작해서 미래의 평가 방식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논해봤습니다. 단순히 AI라는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사회의 평가 기준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자아 인식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박 변호사님의 예측처럼 우리의 온라인 발자취와 평소의 행실, 즉 누적된 평판이 미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삶에 관리해야 할까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 댓글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때로는 좀 서툴고 부족했던 과정, 솔직하게 드러냈던 감정이나 생각이 오히려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끊임없는 감시와 평판 관리가 일상화된 사회가 가져올 또 다른 그림자는 무엇일지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